사실 음료수의 말 그대로 표현을 들어보면 음료수, 먹을 수 있는 물이잖아요. 이걸 우리가 음료수라고 해야 되는데 왜 우리는 가당 들어간 색깔 있는 그걸 음료수라고 해요? 우리 몸에서 탈수를 일으키는 물질이라고요. 근데 과당은 특히 문제가 되는 게 간을 통과를 하면서 간을 더 피로하게 만들고 지방을 더 쌓이게 만들고 그러면서 당뇨를 더 빨리 일으키는 물질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떤 다른 음식보다도 음료수가 더 안 좋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야, 심혈관 질환 무서운데 이거보다 더 무서워하는 암.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제일 무서워하는 췌장암. 췌장암 제일 무서운 이유가 사망률도 있지만 사실 이게 검진이 안 돼요. 그나마 증상으로 다 발견하지는 못하겠지만 조금 우리가 알 수 있는 마지막 신호들이 또 있을까요? 일단 췌장암 정말 무서운 질환이 맞고요. 뭐 아시다시피 췌장암 같은 경우는 우리가 1, 2기 수술이 가능한 시기에 발견될 확률이 20%, 나머지 80%는 3, 4기에 발견이 되는 거죠. 주위 장기로 다 퍼지고 대동맥까지 퍼지고 특히 간 쪽으로 퍼져가지고 수술을 할 엄두를 못 내는 그런 상황인 경우가 80%나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무서운 거죠. 그리고 지금까지도 다른 암들은 다 통계내면 5년 생존율이 70% 이상, 71.6%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데 췌장암만 유독 15%대에 아직도 머무르고 있다는 그것이 참 문제죠. 그만큼 조기 진단이 어려운 암인 거고요. 그래서 신호들에 대해서 민감하게 우리가 반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특히 췌장암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그래서 당뇨에 대해서 굉장히 우습게 생각을 하시는데 전 증상이기도 하고 췌장암에 의한 후 결과이기도 합니다. 당뇨가 생기는 모든 환자들한테 췌장암 검사를 하라고 하는 것도 사실 말이 어려워요. 왜냐하면 초음파로도 간단하게 확인이 되는 게 아니고 복부 조영제 CT를 찍어야 그나마 확인이 가능하고 거기서 의심되는 종양이 있으면 MRCP라고 담관을 MRI로 조형해서 확인하는 그 검사를 해야 확진 검사이기 때문에 이 검사가 굉장히 어려운 거긴 한데요. 그래도 당뇨가 오래됐거나 새로 당뇨를 진단받는 환자는 우습게 생각하지 말고 내 췌장에 문제가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 그리고 이제 암일 때 우리가 공통되는 거긴 한데 특히 췌장암에서 더 눈여겨봐야 되는 게 체중 감소입니다. 체중 감소. 우리가 체중 감소 좀 우습게 보는 경우가 있는데 특히 뭐 다이어트 누구나 다 관심이 있고 이러기 때문에 다이어트 잘 됐네 이러고 그냥 쉽게 넘어갈 수가 있는데 6개월 이내에 특별히 식생활이나 생활습관, 운동습관을 바꾸지 않았는데도 평소처럼 식사를 했는데도 내 체중의 10%가 빠진다든지 아니면은 또 식욕이 없어지잖아요. 췌장암 증상 중에 하나가. 식욕이 없어지고 소화불량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그냥 체중이 빠졌다고 무시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그것도 췌장암의 증상일 수 있다는 거. 그 외에 황달이 굉장히 중요한 증상인데요. 췌장암이 진단된 환자에서 40% 정도가 황달을 가지고 있었다는 그런 연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눈이 노래진다든지 피부가 노래지기 시작했다면 아니면 변이, 색깔이 갑자기 허해진다든지 아니면 오히려 더 진해진다든지 이런 게 있으면 혹시 담관에 문제가 생긴 게 아닌가. 담관에 문제가 생기는 질환이나 황달이 생기는 질환은 여러 가지예요. 간염도 그렇고 담관염도 그렇고 황달이 올 수 있는데 다른 증상이랑 동반이 됐으면 췌장암도 고민을 해봐야 될 수 있습니다. 췌장은 위치가 복부장기라고 하기에는 어려울 정도로 굉장히 뒤쪽에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이가 돼도 그 바로 뒤쪽에 있는 대동맥, 대정맥 이런 부분에 전이가 돼서 우리가 수술을 못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 주위에 있는 뼈로 가는 경우도 있고 한데 췌장이 워낙에 이제 우리 복벽 뒤쪽에 있다 보니까 연관통 개념에서 체한 느낌인데 등 쪽까지 이어진다라는 표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등 아프다고 하면 너무 많은 숫자가 허리에 있는 근육과 신경의 통증이기 때문에 등 아픈 분들한테 다 췌장암 걱정하라 그러면 그건 당연히 오버죠. 그런데 이런 앞에 있는 증상들과 동반돼 가지고 체한 느낌 나면서 등 쪽이 종종 아프다 그러면 이것도 한 번은 확인을 해야 되는 증상으로 꼽히는 증상 중에 하나입니다. 허리가 아픈 사람 워낙 많으니까. 근데 이제 췌장 위치는 조금 허리보다 살짝 위라서 일반인들이 허리 아프다고 하는 위치보다 살짝 높다. 약간 더 높은 위치에 등 통증이다 하면 깨름칙하게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거보다 사실 이제 황달이나 뭐 체중 감소나 당뇨가 너무 갑자기 생겼다든지 이런 것들은 정말 예사 질환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꼭 검사 받도록 하면 좋겠고요. 췌장암이 뭐 무섭지만 췌장암만 있는 건 또 아니잖아요. 암이 뭐 워낙 다 무섭기 때문에 췌장암 제외하고 이 증상이 있을 때는 이 암을 의심해라 할 만한 증상이 있을까요? 공동적으로 암에서 발생하는 특징 중에 하나가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체중 감소이기 때문에 체중 감소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적으로 들어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암이 생기면 왜 체중 감소가 생길까요? 암 발견했어 그러면 1 곱하기 1cm 조그만 거 우리가 발견했으니까 그거면 우리가 초기에 발견한 거야 이렇게 좋아하잖아요. 우리가 전체 전신에 30조 개의 세포를 갖고 있죠. 그 중에서 최소한 1억 개에서 10억 개가 암세포로 변했다는 얘기입니다.
야, 너 진짜 운 좋았다. 이렇게 초기에 발견하냐? 그게 1억개에서 10억 개. 10억 개. 요만한 손톱 하나의 크기가 그만한 게 암이 발견될 수 있는 가장 작은 크기잖아요. 요게 1억 개에서 10억 개입니다. 이 암세포의 대사의 특징은 산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산소 대사를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주위 조직을 저산소 상태, 저체온 상태, 산증 상태로 일부러 만드는 거거든요. 그걸 만드는 게 암세포한테 유리하니까 그렇게 만들다 보니까 에너지가 더 많이 들어가고 포도당을 더 많이 쓰게 되겠죠. 그래서 암세포는 에너지를 많이 쓰는 조직인 겁니다. 정확하게는 16배 정도 많이 쓴다고 되어 있습니다만 이런 조직이라는 걸 알면 왜 체중이 이렇게 빨리 빠지는구나. 특히 1cm짜리가 아니라 이제 2cm, 3cm, 5cm, 10cm 커지면 그만큼 세제곱으로 많아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만큼 우리 에너지는 더 빨리 소진이 되는 거죠. 그게 암의 특징이기 때문에 내가 특별히 뭐 생활습관, 식습관, 운동습관 바꾸지 않았는데도 체중이 빠지기 시작한다. 내 몸에 뭔가 문제가 있지 않은지 검사할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정말 체중 감소를 간과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체중 감소했는데 그냥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고 늦게 왔어요. 늦게 오시는 이유가 되기 때문에 겁을 드리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알고 계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본인이 다이어트 노력을 하지 않았는데 본인 체중 10%가 6개월 이내에 빠졌다. 뭐가 됐든 병원에 가셔야 됩니다. 가서 검사를 받고 위내시경, 대장내시경 뭐 필요하면 CT까지 필요한 검사를 다 해서 살 빠질 만한 심각한 병이 없는 걸 확인하고 안심을 하셔야지 나이 들면 살 빠지나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다른 암은 이제 뭐 체중 감소로 공통된다고 얘기할 수 있지만 우리나라에서 원래 많았던 암으로 유명한 게 이제 위암입니다. 위암. 짜게 먹는 거, 헬리코박터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치고 있죠. 또 스트레스도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을 걸로 추정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전 세계에서 상승률로는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게 대장암이죠. 이 두 개가 소화기계암으로 아주 특징적인 거고요. 소화기계는 특별하게 우리가 내시경으로 검사가 가능한 거니까 위내시경, 대장내시경 검사해야 될 때 놓치지 마시라는 거. 두 번째는 검은 변, 혈변일 때 요거를 우습게 넘기시는 분들이 있어요. 요거 변 색깔 한 번씩 꼭 확인하셔라. 그냥 끝에 똑똑 떨어지는 그런 치질 혈변이면은 뭐 그거는 얘기할 거 없겠지만 그게 아니라 변이 일부 부분이 검거나 붉거나 아니면 피가 같이 처음부터 쭉 섞여서 조금씩 나온다든지 종종 나왔다 안 나왔다 한다든지 이러면 검사하실 생각을 하셔야지 그거를 에이 뭐 그렇겠거니 저렇겠거니 하고 넘기시면 어떡합니까? 그건 빨리 병원 오셔서 소화기내과 선생님 도움 받아서 검사하셔야죠. 장기 중에서 이제 실제 눈으로 볼 수 있는 장기가 정말 거의 없는데 그 중에 이제 위암, 대장암은 이제 내시경으로 충분히 검진을 할 수 있으니까 증상보다도 내시경 검진을 꼭 유념하시도록 하고 검은변 얘기가 나와서 잠깐 재밌는 이야기 좀 하면 제가 이제 소화기내과 의사이기 때문에 제 변 색깔 항상 확인합니다. 오징어 먹물 파스타 먹고 제가 먹은 걸 잊은 거예요. 얼마나 놀랐는지 한 번 더 먹었어요. 그러니까 또 꺼멓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확신했죠. 이거 때문이구나. 어이구 10년 감수했는데 변 색깔 이제 빨간색보다 검은색이 더 무섭다는 거 소화기내과 의사와 응급의학과 의사로서 말씀드리는 거고 증상보다 더 중요한 건 검진이라는 거 또 여러분들 아시면 좋겠고 암 환자로서의 태도도 아셔야 될 게 많겠지만 똑같이 이제 마음의 짐을 가지고 있는 게 또 가족이에요. 이런 암 환자분들의 가족분들이 가져야 될 태도라든지 알아야 될 사항들이 있을까요? 일단 환자도 우울에 빠지기도 하고 싸움도 자주 일어나게 되고 그다음에 뭔가 뭐 간병 같은 데 불만이 있으면 막 탓하게 되고 서고 그러면서 관계도 또 깨지는 경우가 생기게 되고요. 가족들의 심리도 너무 피해를 많이 입죠.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제 가장 큰 고통을 받는 건 환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호자로서는 서포트를 해주는 게 일단 제일 우선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서포트를 한다고 또 너무 옆에서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는 또 좋지가 않고요. 받아들이는 사람은 온전히 환자이기 때문에 환자분의 결정에 존중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우리나라 문화상 암 진단을 그렇게 환자한테 얘기를 안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보호자분들이 그냥 자녀분들이 결정만 맨날 하시고 환자는 본인이 암인지 모른 채로 몇 년을 그렇게 고생만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응급실에 암 진단된 지 이미 한참 돼가지고 몇 번을 오셨던 환자인데 보호자분들이 선생님 환자한테는 얘기하시면 안 돼요. 아니 아직도 얘기를 안 하셨어요. 이거는 환자가 아셔야죠.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도 저희가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그 준비는 도대체 언제 되는 겁니까? 환자도 준비할 시간을 드려야 될 텐데 가실 때까지 얘기 안 하실 것 같은 그런 가족들이 한두 분이 아니라 많습니다. 최종적으로 결정하고 최종적으로 심폐소생술 하냐 마냐까지부터 다 결정을 해야 될 건 본인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상태인지 컨디션 좋을 때 얘기를 하셔야 돼요. 충격받을 것 같아서 못했다. 삶을 포기하실 것 같아서 말을 안 했다. 비용 때문에 치료 포기하실 것 같아가지고 지레 얘기 안 했다. 이거는 글쎄요. 환자도 그렇게 생각할지는 다시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환자와 같이 충분히 논의를 하셔야 되지 않나 그 말씀을 일단 드리고 싶습니다. 잠깐 이 말씀 좀 제가 드리고 싶은 게 제가 요양병원에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 뭐 거의 매일 마주하고 있습니다. 나이하고 그다음에 인지력하고 퍼포먼스하고 세 가지를 좀 고려를 하긴 해요. 예를 들어서 연세가 80이 넘었고 치매가 있고 침대생활 한다. 그런 경우는 또 얘기가 다르죠. 이런 경우에는 저도 어떻게 보면 환자분이 결정하는 거 인지가 이미 뭐 온전치 않기 때문에 오히려 그 말씀 안 드리는 것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결정이라고 생각은 하는데 70대 초반 수술을 정말 할지 말지 결정해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기수인 뭐 2기나 3기 뭐 이런 경우에도 안 알리려고 끝까지 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럴 때는 저도 좀 답답하기도 하고. 맞아요. 우리나라 문화가 좀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환자와 상의를 가능하면 하셔라.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사실 우리가 수술항암 방사선 요 세 가지만 가지고 암을 치료했다라고 생각을 하시게 되는 그런 환경에서 있는데 암이라는 거는 제거하는 치료도 있지만 면역력을 올리는 치료도 필요하고요. 세 번째로 식생활 습관 바꾸는 것도 너무 중요한 치료 방법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족들이 그 부분을 같이 참여를 해주고 환자가 생활습관, 식습관을 바꿀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됩니다. 환자가 그냥 병원에서 치료받고 왔으니까 잘 먹어야 돼 이러면서 몸에 안 좋은 거 환자가 먹더라도 그냥 입맛 없어서 먹는 거니까 그러고 놔두시면 안 되고요. 물론 항암 치료할 때에는 에너지 대사가 훨씬 더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고기나 종류나 이런 것들로 좋은 반찬들로 해가지고 먹는 거 맞는데 입맛 없으니까 입맛 때우느라고 과자 먹고 음료수 먹고 이런 가공식품 먹고 이러는 거는요. 암세포는 당을 먹고 자란다고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가공당, 단순당, 초가공 식품을 먹는 거는 정상인한테도 안 좋은 거지만 암 환자한테는 특히 더 안 좋은 겁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그런 거를 집에 보이지 않게 해야 돼요. 음료수, 과자 이런 것들 집에 보이면 안 됩니다. 그 환자든 자기 눈에 보이면은 입맛 없고 이런 데 하나 먹을까 이러면서 먹게 되면 암세포를 키우는 데 큰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대사질환에서 전체적인 공통이지만 자연유래 식품으로 먹어야 되는 겁니다. 탄수화물을 먹더라도 복합 탄수화물, 껍질이 있는 탄수화물을 먹어야 되는 거고요. 채소 중심으로 식사를 함으로써 비타민, 무기질, 섬유질, 항산화 물질이 풍부한 음식들로 식탁을 차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암에서 예방이 되는 건데 암 치료 중인 환자는 당연히 더 그렇죠. 그래서 뭐 고기 종류나 이런 것들은 삶은 고기나 이런 걸로 해가지고 기력 보충을 위해서 뭐 항암 치료 중에 먹는 거 이런 것들은 있을 수 있지만 암 치료가 끝난 다음에는 가족들이 건강한 식생활로 완전히 바꾸는 거를 같이 하셔야 됩니다. 이건 환자를 위해서도 그렇지만 본인을 위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채소 중심으로 식사하고 현미밥 먹고 그다음 과일식은 소량으로 하고 그다음에 가공식품 절대 먹지 않고 빵, 떡면, 음료수, 치킨, 피자 이런 것들 눈에 보이지 않게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닥터님으로서 두 가지 시청자 여러분들께 정말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첫 번째는 가족분들이 챙겨줘요. 보통 이제 뭐 초록잎 채소, 통곡물 중심으로 챙겨줘요. 챙겨주는데 가족이 같이 해야 된다는 거. 가족이 같이 해야죠. 반드시 같이 해야 되고 어떤 경우가 있냐면 환자분이 암이 걸려서 술을 끊었어요. 근데 옆에서 이제 맥주 마시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어떡합니까? 가족들이 같이 생활 습관을 지켜줘야지. 옆에서 술 마시면서 환자는 참으라고 하면 안 되죠. 맥주 한 캔이 그분에게는 적은 데미지일 수 있겠지만 옆에서는 술을 악착같이 끊고 있는데 그 정말 큰 자극일 수 있거든요. 우리가 생각해 보면 뭐 음식 건강하게 먹고 과자 안 먹고 술 안 먹고 이런 거는 당연히 누구에게나 건강한 거거든요. 암이 걸려야만 하는 식단이 아니거든요. 아예 이참에 지금 최덕재 원님께서 늘 강조하시는 그런 건강한 식단들로 그냥 암 환자의 가족이 된 김에 그냥 본인 건강 증진하는 거니까 같이 좀 챙겨주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암 환자분들께 당부하고 싶은 거는 이런 경우가 있어요. 5년 지났다고 다시 술 드시는 분들 있어요. 술이든 뭐 과자든 담배든 암이 5년 지나면 암행어사 마패처럼 암에 안 걸리는 자격증을 주는 게 아니거든요. 그게 암 완치됐다는 증거로서도 100%는 아니에요. 90% 이상 거의 이제 암에서 벗어났다고 보는 거지 확정이 아니거든요, 이게. 게다가 다른 암이 또 걸릴 수 있는 거고. 본인 건강 실컷 5년 동안 잘 관리하셨으면 그거를 계속 유지하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암이 우리 몸에 일으키는 경고라고 받아들이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85%가 생활습관, 식습관 아니면 외부 환경 때문에 생긴다고 했잖아요. 내가 뭔가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든지 뭔가 음식을 잘못 관리하고 있든지 뭔가 운동을 안 하고 있든지 문제가 있으니까 암세포가 하루에 5,000개, 10,000개씩 생기고 있는 애들이 없어지지 못하고 정착해가지고 증식을 한 게 1cm짜리 암이 된 거란 말이에요. 그 1cm짜리 암 만들어지는 데만 해도 5년에서 15년이 보통 걸리는데 그런 거를 알고 나면 안 보인다고 끝났다라고 말할 수 있는가?
우리는 다 같이 암 환자인 겁니다. 암세포가 생겼다가 사라지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잘 하고 항상성을 지키고 있는 사람은 건강하게 살고 있는 거고, 그렇지 않고 그걸 놓치고 암세포가 어디 정착돼 갖고 크도록 방치한 사람은 5년에서 15년 뒤에 암 환자가 되는 거거든요. 내가 암이라는 게 생겼다라는 건 내 몸이 나한테 경고를 한 거구나. 내가 입에 넣는 거, 내가 피부에 쬐는 거, 이런 것들을 내가 잘 못하고 있었구나라는 경고로 받아들이고 5년 동안 열심히 치료받아왔고 나았다는 판정을 받았으면 당연히 그 식습관을 유지를 해야지요. 그거를 돌아온다는 거는 다시 내 삶을 암이 증식할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돌려놓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원장님 책에 보니까 당뇨가 암을 자라게 한다. 아까 그 췌장암하고 당뇨는 서로 원인 결과다. 양방향 관계라는 말씀해 주셨는데, 당뇨가 이제 췌장암의 결과일 수도 있지만 또 암을 자라게 하는, 당뇨 때문에 암이 걸리는 거라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암도 이제 비만 대사 질환으로 일종의 봐야 되지 않을까. 자, 이렇게 되면 이제 대사 전체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는데요. 당뇨 그러면은 췌장암과만 연결되는 게 아닙니다. 당뇨가 왜 생겼나를 생각해 보면 제일 앞에 인슐린 불내성, 인슐린 저항성이 있는 거죠. 내 근육세포들이 당을 활용을 못하고 있는 상태인 겁니다. 너무 당을 많이 먹거나 빠른 시간에 올려가지고 인슐린이 많이 분비됐다가 그거에 대한 피로도가 쌓이고 이러면서 췌장도 피로해지지만 근육도 당을 받아들이는 기능이 떨어지게 되면서 혈액에서 당이 사라지지 않는 상태가 되어버리는 거잖아요. 이런 당들이 단백질이랑 많이 연결을 해서 최종 당화산물이라는 물질들이 생기게 됩니다. 당 자체도 혈액을 느리게 만들게 하면서 물력 같은 역할을 하면서 혈행을 방해를 하지만 최종 당화산물이 이 내피세포와 결합을 하면서 내피세포를 죽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혈당 자체도 내피세포를 죽입니다. 혈당이 그냥 계속 높은 때의 연구와 혈당을 높게 낮게 했을 때의 연구를 보면 혈당이 계속 높으면 한 40% 죽었는데 혈당이 높고 낮고 반복이 되면 80% 죽는다는 그런 연구도 있거든요. 그런 정도로 혈당 피크가 나쁘다는 건데, 그런 식으로 해서 혈관 내피세포가 소멸이 되고 거기에 최종 당화산물이 붙어서 염증을 일으키고 하게 되면 큰 혈관은 석회화라는 걸로 표현이 되지만 특히 말초에 있는 혈관은 좁아지고 막히게 될 수밖에 없겠죠. 이 말초혈관 끝은요 5마이크로에서 10마이크로크리밖에 안 됩니다. 이 내경이. 적혈구가 하나 겨우 지나가는 크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혈관 내피세포가 망가지거나 최종 당화산물이 껴가지고 염증을 일으켜서 좁혀놨어요. 그러면 적혈구가 당연히 못 들어가겠죠. 그러면 그 뒤에 있는 세포는 어떻게 된다고요? 다 저산소 상태, 산증 상태, 저체온 상태에 빠지게 되는 거고요. 얘네들이 암세포들이 자기가 증식하고 자라게 되는 가장 좋은 환경이 된다고요. 이런 과정이 악순환이 되면서 암세포들이 커지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걸 5년에서 15년이 지나서 우리가 1cm짜리 암으로 발견을 하고 있는 거라고요. 이거를 알면 내가 식생활 생활 습관이 어때야 될지가 이제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뇌사질환이 왜 암과 연관이 되는지를. 술, 담배 같은 발암 물질로 물론 이제 암이 생기기도 하겠지만 결국 혈압당뇨 고지혈증하고 똑같은 원리로도 제 몸에도 있고 최석재 원장님 몸에도 암세포가 다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거를 죽이면서 버텨나가면서 살고 있는 건데 생활을 잘 못하거나 운동을 적게 하거나 뭐 과자를 먹거나 이런 것들이 누적되면 이제 그 5천 개에서 1만 개가 살기 좋은 환경이 되면서 그게 이렇게 10억개까지 순식간에 늘어나 버리는 바로 거예요. 티가 나는 것도 아니고 5년에서 15년 뒤에 티가 난다는 게 문제입니다. 5에서 10년에 걸쳐서 1억개에서 10억개까지 자라서 이제 눈에 보일 때는 그런 내 생활이 최소 10년 정도 누적된 결과다. 그렇죠. 그래서 먹는 것도 그렇지만 운동도 정말 빼놓지 않고 해야 되는 이유가, 운동을 정말 열심히 하는 사람은요 식생활이 조금 무너져도 버팁니다. 암세포를 잘 이기면서 살고 있어요. 왜냐하면 운동을 열심히 하게 되면 우리 몸 근육 끝에까지 혈관을 넓혀주는 효과가 있고, 그다음 스트레스에서 생겼다가 이완시키는 효과가 있고, 저산소 상태를 해결하는 상태를 만들어주고, 그다음 체온도 한번 확 올려주잖아요. 저 오늘 아침에도 7.5km 뛰고 왔거든요. 이런 활동들이 씻고 나서도 몸에서 열이 훅훅 나는 게 느껴집니다. 찜질방이요? 좌욕이요? 물론 조금 되죠. 하지만 전신 체온을 확 올릴 수 있는 거는 운동만 한 게 없거든요. 그래서 운동을 꼭 포함시키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힘들다면 힘들지만 또 우리가 뭐 무슨 몇 천만 원짜리 기계가 필요한 것도 아니고 그냥 나가서 뛰면 되는 거니까. 나가서 뛰기가 어려우면 우리 곁에 얼마나 많은 게 계단 아닙니까? 계단. 네네. 계단을 그냥 10개 층 올라가시면 됩니다. 10개 층 아침에 한 번 오르고 저녁에 한 번 오르고 이렇게 2번만 하시면 운동량 충분하거든요. 그 정도만 해도 최고의 항암 치료다. 아, 최고의 항암 치료입니다. 운동만큼 진짜 좋은 게 없는 것 같고. 원장님 생각하는 제일 나쁜 음식. 이것만은 피하자. 이런 대사질환의 특징에 대해서 아셨다면 술, 담배는 기본적으로 끊으셔야 되는 겁니다.
술 같은 경우는 그 중에서 과실주 기준으로 일주일에 2회, 남성은 2잔 이하, 여성은 1잔 이하. 요게 기준입니다. 요거 이상은 독이 됩니다. 그래서 과실주인 와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항산화 물질이 있기 때문에 좋다는 논문도 있다. 하지만 안 좋다는 논문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거기까지만 하자. 이렇게 얘기를 드릴 수가 있고요. 안 먹는 사람이 일부러 먹을 필요는 없고 많이 먹는 사람은 거기까지 줄여라. 거기까지 줄여라죠. 네. 최소한 거기까지 줄여라. 네. 우리 초록색 소주, 맥주 다 혈관 건강, 암 건강에는 악화 요인이고요. 막걸리도 아주 소량 생막걸리면 도움이 될 수 있는데 주정이 많이 들어가 있는 그런 막걸리는 안 됩니다. 담배는 말씀 안 드려도 아시겠죠? 7천여 종의 화합물질이 들어있고 그 중에서 2천여 종이 유해물질이면서 수백여 종의 발암물질이 들어있는 거기 때문에 내 몸에 발암물질을 막 우겨 넣고 있는 겁니다. 구강암, 식도암뿐 아니라 모든 암에 영향을 미치고 특히 췌장암에서 1번 원인이 담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담배는 당연히 끊어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으로 가장 나쁜 건 꼽으라면 저는 요즘 음료수를 꼽고 있습니다. 사실 음료수의 말 그대로 표현을 들어보면 음료수, 먹을 수 있는 물이잖아요. 이 먹을 수 있는 물이요, 물, 그냥 생물. 이걸 우리가 음료수라고 해야 되는데 왜 우리는 가당 들어간 색깔 있는 그걸 음료수라고 해요? 음료수를 이거라고 하기로 합시다. 왜 이온 음료를 먹으려고 왜 과일 주스 즙만 뽑은 걸 먹으려고 하고 과일도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또 이런 과당 같은 거 들어간 음료수를 음료수라고 하냐고요. 그거 음료수 아니에요. 물 아니에요. 그거 우리 몸에서 탈수를 일으키는 물질이라고요. 근데 과당은 특히 문제가 되는 게 간을 통과를 하면서 간을 더 피로하게 만들고 지방을 더 쌓이게 만들고 그러면서 당뇨를 더 빨리 일으키는 물질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떤 다른 음식보다도 음료수가 더 안 좋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초가공식품, 음료수도 초가공식품에 들어가지만 우리 과자 중에 그런 카피 있잖아요. 한 번 열면 멈출 수 없어. 그게 초가공식품을 그대로 표현하는 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한 번 열면 멈출 수 없어. 그러니까 먹방도 다 초가공식품으로 하는 거죠. 배달 음식, 라면, 떡볶이 이런 걸로 초가공식품으로 우리가 많이 먹을 수 있는 거잖아요. 내 뇌를 속이는 겁니다. 아직 덜 먹은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음식을 더 많이 먹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비만으로 이끌어가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거든요. 그걸 생각을 하면 초가공식품은 그 자체가 나를 속여서 많이 먹게 만들고자 공장에서 만든 가공품인 거예요. 가공식품이라고 하면 안 돼. 식품이 아니에요. 먹을 게 아니에요. 우리 몸에다가 많이 넣게, 많이 소비하게 만들기 위한 공장품이라고요. 그 회사는 그것만 연구하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뭘 배합해가지고 이 사람들을 많이 먹게 만들고 덜 배부르게 만들까? 우리가 이런 걸 먹고 있는 거라고요. 우리 주위에 지천에 널린 게 다 그런 초가공식품입니다. 자연 유래 식품을 먹어야 거기서 더 벗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찹성, 착색료, 색소, 보존료 이런 것들이요. 하나하나는 내 몸에 크게 문제가 없었다. 그 크게 문제가 없었다는 것도 쥐한테 먹여봐가지고 50% 죽는 게 이 정도 양이니까 사람은 이 정도 먹으니까 괜찮아. 이렇게 연구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합쳐놨어요. 합쳐놓고 더 많이 먹게 만들었어.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몸에서? 이런 합성, 착색료, 보존료, 향미증진제 이런 거는요. 좀 더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 유래 식품으로 우리 식탁을 꾸릴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강조를 드리는 겁니다. 결국 이제 술, 담배 제외하면 가당음료와 초가공식품. 네, 그게 오늘, 제일 우선인 것 같습니다. 네, 꼭 기억해야 될 것 같고 오늘 최덕재 원장님 말씀 쭉 다 들으셨으면 당장 이거부터 끊어야겠다는 생각이 들 것 같습니다. 저부터 좀 피해야 되고 자연유래 식품으로 먹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응급의학과 20년의 그 경험에 따른 다양한 사례들, 그것들로 인해서 알 수 있는 몸의 마지막 신호들에 대해서 들을 수 있었던 굉장히 좋은 시간이었고, 우리가 그냥 방송을 통해서 들었을 때는 이렇구나 그 한 번만 하고 결과만 알고 넘어가잖아요. 어떤 논문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근거를 가지고 이 말씀을 드리게 됐는지는 책으로밖에 전달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결심을 하게 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는 논문들, 내용들을 자세히 넣었고요. 그 방법들, 우리가 습관을 바꿀 때 그냥 이렇구나 하고 넘어갈 게 아니라 차근차근 어떻게 하면 4주 동안 내 생활 습관을 바꿀 수 있을까라는 그런 자세한 프로토콜까지 넣어놨기 때문에 꼭 한번 읽어보시고 또 내가 사랑하고 내가 함께 평생 같이 갔으면 하는 사람들한테 선물을 하기에도 너무 좋은 책이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사실 뭐 제가 책을 다 읽어봤지만 오늘 영상에서 말한 게 10분의 1도 안 됩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이 영상을 딱 보고 뭐 오늘부터 생활습관 딱 바꾸시는 계기가 되는 분들도 있겠지만 조금 더 내가 많은 사례들을 보면서 또 근거들을 보면서 생활습관을 바꿔보고 싶다, 또 주변에 알려주고 싶다 하는 분들은 꼭 이 책까지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도 또
제가 요청드리면 언제든지 나오시나요? 그럼요. 우리 김태균 닥터딩요 원장님과 함께 이렇게 촬영하는 시간은 너무 즐거운 시간이기 때문에 네, 시간만 되시면 언제든지 불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석재 원장님과 다양한 또 건강 질환에 대해서 말씀 나눌 수 있는 다음 시간 기대하도록 하고 오늘 영상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